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월요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해 압박이 섞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소외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강하고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켓 A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슈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칭다오시에서 지금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급 개혁을 추진하겠다,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을지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급 개혁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감산안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까지 과잉 생산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공급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과잉 생산을 이어왔었는데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줄도산하고 있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좀 충격을 받으니까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활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글로벌 디스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요,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공급량의 무려 80%가량이 중국산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 하얀색 선이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빨간색 선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지금 80%가량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패널과 모듈 전 공정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개 상장사 중에 39곳,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 중에 39곳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에만 50개 이상,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도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르면 9월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줄여서 많이 만들지 못하게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 30%까지 감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술력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이 더 발전되어 있지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중국 걸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뛰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의 이러한 관세에 대한 압박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물 한 분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내정자입니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출신은 경북 출신인데 초중고를 전북 군산에서 나왔고요. 정치 활동을 했을 때는 군산이 고향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인물을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내정을 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리백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된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백 국가산단에 대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좀 막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간 투자 확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 모델을 정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백이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거고요. 정부 정책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지금 서남해와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아리백 단지에 대한 계획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에서도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무려 11조가량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었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화력 발전에 대한 사용료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체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발전비 중에 5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사우디의 현장을 저희가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1조 투자에 대해서 탈석유 경제 전환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투자 규모는 11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발전 용량이 태양광이 5기고요. 풍력이 2기라고 합니다. 완공과 가동 시점 같은 경우 28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우디의 시작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역시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력 발전을 주도했던 사우디 역시나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만큼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한 걸음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다음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원전이죠. 우리 정부가 탈원전에서 이제는 확원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병행하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32%가량으로 38년까지 늘리고 원전도 35%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 사용량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보라색으로 있는 게 수소 암모니아고 그리고 지금 이 하늘색 33%가 신재생 에너지, 빨간색이 원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늘리고요. LNG와 석탄을 급격하게 줄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1기를 건설하는 게 전력 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고요. AI와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원전이 전 세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기후 에너지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신설 검토하고 있고요. 에너지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의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그 통합안까지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기대감 국내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 439기가 가동 중이고 건설 중 그리고 계획 중인 제한 중인 그러한 원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브리핑 시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듯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나 AI 성장과 함께 에너지의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원전이 부각받는 이유는요. 탈탄소의 세계 기조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태양광 패널 같은 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원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중요 포인트겠죠. 여기에다가 대규모 발전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원전을 없애려던 세계 곳곳에서도 다시 원전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307개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까지 원전을 4배가량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튀르키예에서도 20기가와트씩 원전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함께 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가 에너지 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50년까지 20기가와트시고 그 첫 단계가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이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흑해 연안 시노프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원자로 4기를 짓는다고 하는데 총 발전 용량이 5.6기가와트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한 220억 달러의 사업비가 지금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전력에 먼저 참여를 요청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요청을 했고 23년에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APR 1400 원자로 4기에 대한 예비 입찰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두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이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가 잘 되게 된다면 20기가와트씩 원전 로드맵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도 뭐 그냥 막연한 이야기는 아닐 듯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보성 파워텍과 같이 원전과 관련되는 기자재 관련 기업들까지 기대감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원전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호재거리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적인 엇갈림을 통해서 역시 지수의 향방도 갈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3,2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장중에 3,211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이내 조금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200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 0.55% 상승하면서 3,2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일중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822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 이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817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82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이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7,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5,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확실히 코스피와는 수급적인 엇갈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53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37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120억 원 이상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 순매수 종목 상위 종목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 1.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중국의 감사한 전망이 좀 나오면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 흐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총 5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91만 원 선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테오젠 같은 경우 1.9%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만큼 에코프로비엠은 빨간불 켜내고 있고 에코프로도 1.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경우는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CS 윈드입니다. 오늘 베스타스 아메리칸 윈드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규모가 824억 원 규모고요. 지난해 CS 윈드 매출의 2.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1%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YG 플러스입니다. 이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글로벌 유튜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Y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 장중에 15%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현재 구간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한화가 인수한 펠리조선소 향후 5년 안에 이 생산 능력이 10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대 나오면서 오늘 하나오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현재 구간 4.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감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이제 리튬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리튬주가 제일 먼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한 게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생산 감소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2거래일 정도 상한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탄산리튬 가격이 이미 선제적으로 한 달 전부터 좀 올랐고요.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감산 이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 영역은 뭐 중국 쪽에서 워낙 많은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산업군들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높아지게 되고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Q는 동일한데 P가 올라가면 산업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그리고 베트남조차도 지금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반덤핑 관세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낮게 해서 밀어내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피해를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조금 더 이제 공급 개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중국 쪽이 치킨 게임을 이겼던 주요 요인이 정부의 돈으로 이제 기업들이 버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정부가 아마 공급에 대한 기획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따른 수혜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공급망 이슈로 발생을 한 거고요. 항상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는 수요가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요가 유지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단기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태양광이든 뭐 2차 전지든 뭐 중국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을지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요가 지금 2차 전지라던가 이런 건 좀 캐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풍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당장 반영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의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9년, 뭐 짧게는 9년이고 길면 한 12년, 13년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이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산업의 사이클이 일단 굉장히 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상풍력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베스타스 같은 이런 수주가 좀 집중되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3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CS윈드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미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에서 이런 수주가 전반적으로 한 2년 정도 안 나오다가 수주들이 좀 쌓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윈드가 오늘 뭐 수주를 받긴 했는데 작년 매출이 2%대 정도예요. 그거 갖다가 10% 올라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런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가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오늘 태용이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된 산업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수주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 측에서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풍력 두 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에 대한 측면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네.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별로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긴 좋습니다.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태양광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네. OCI 홀딩스 딱 두 개가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물론 그쵸. 뭐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면 HD 현대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늘처럼 태용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긴 하는데, 태용도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으로 빼야 되고요. 태양광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풍력도 보면은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태용 뭐 이 정도 보면 거의 유니슨까지 하면은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각각 따로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네, 원전처럼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처럼 걔네들끼리만 계속 움직이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실적이나 이런 걸 본다면 태양광보다는 현재 시점의 실적은 풍력이 더 낫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AMPC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IBK에서 이제 리포트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또 이제 태양광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에너지 얘기 드릴 때 원전 얘기도 드리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유럽을 이해하시면 편해요. 유럽이 재생에너지의 메카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번에 태양광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1등이고 2등이 원전이고 3등이 풍력이에요. 네.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 지금 에너지는 뭐든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소까지 포함해서 뭐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곤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이 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뭐 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뭐 떼놓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에너지에서 복합적으로 얘기 나올 때 제가 변압기를 강조드리잖아요. 그쵸. 에너지 이슈가 나오면 변압기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풍력이든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ETF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난 ETF를 하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변압기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하나의 큰 꼭지로 묶여서 가는 부분이고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때까지 로봇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로봇 늘어나고 있죠. 주문은 원래 사람이 받았는데 키오스크가 받죠. 그거 다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은 에너지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줄어들기가 어렵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좀 우선순위를 살짝은 따지는 거는 속도 부분에서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면 따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에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따져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된 sek터 자체가 뭐 동시에 다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원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전이 어쨌든 조방원이라까지 엮이면서 네. 상반기에 잘 갔잖아요. 하반기 역시나 튀르키예랑 뭐 이러한 뭐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과 엮여서 주도주가 또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스탠스가 바뀌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로 보면은
원전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서 에너지 총량은 계속 필요한데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나 AI 쪽으로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피크를 치는데 그 에너지 피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크면서 같이 병행해서 클 수밖에 없는 게 요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라 에너지,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랑 연계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폭발이 있었던 일본조차도 14년 만에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 쪽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각각이 계속 좀 핑퐁은 할 텐데 어쨌든 에너지원에서 원전은 글로벌적으로는 제일 세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부 기조 자체도 원전을 이제는 함께 좀 품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의 필요성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에너지 섹터를 좀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들이 뭐 유의해야 될 거나 아니면 핵심 키워드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유의해야 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오늘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박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차트 보시면 이렇게 피크를 한 3-4번 쳤어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실적이나 이런 증권가에서 리포트 좋게 나와서 실적 좋아진다고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보조금 안 준다고 해서 박살나고요. 막 그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너지 쪽에서 변동성이 클 때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 바로 정부 정책이 변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우리나라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 정책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넘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감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수의 상승을 끌어내는 거 상법 개정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와야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야지 환원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환원 정책을 할 수 없으면 그렇다고 그렇죠.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에너지 투자 기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이 계속 붐이 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 쪽으로 있었던 나라들조차도 원전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나라들이 어떤 걸 가장 포커스를 하느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원전이 최우선입니다. 원전 개수가 늘어나는 거, 글로벌적으로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어디로 많이 쏠려 있느냐. 물론 풍력과 태양광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폭 자체의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원전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국내 뭐 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데 결국 원전이네요. 뭐 저는 변압기를 제일 좋게 봅니다. 변압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지금 원전이라던가 태양광, 풍력이 지금 다 주목이 받는 게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파생해서 변압기까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간) 유지되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보조금 상한 규제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차별, 불법 보조금, 폰의 성지라 불리는 음성적 유통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상한선 해제입니다. 기존에는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 공시 제도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도 이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이 자유화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정작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되 도서 벽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주 이통 3사와 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7이 사전 예약에서 플립 7을 앞서며 반전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폴드 7 비중은 60%, 플립 7은 40%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에선 플립 모델의 수요가 더 많았지만 이번에는 폴드가 처음으로 앞선 셈이다. 폴드 7은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 4.2mm로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슷하다. 무게는 215g으로 울트라보다 가볍다. 일부에선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데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확대 가능성도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세의 연속성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의 흐름이 이제 소외된 쪽으로 좀 자금이 쏠려가는 모습 나타나면서 수급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 소외주인 만큼 2차 전지주의 반등에 대해서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점이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증권사들의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두고 2024년 8월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반도체 섹터에 강한 상승이 있었고 이후로 2차 전지주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비슷해 보이는데 이후에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저점 붕괴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도 수급 기반 반등을 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선수요 그리고 유럽의 부진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점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매도 쇼트의 실익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점 짚었고요. 그동안 워낙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으로 비중 확대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만요. 산업이 여전히 힘들다라는 점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수급 공백 효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다만 3분기 이후에는 질적인 변동성 등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추세적 상승에는 좀 회의적이라는 의견들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가 상한가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첨보의 경우에도 오늘 개별 이슈 또 전해지면서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와 세아메카닉스와 같은 코스닥 종목들도 7%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대장주 NGL솔 3%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벗은 미국의 필리조선소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진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 조선 산업이죠. 이 한화의 필리조선소 지난 12월에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이 주황색 구조물이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이 골리앗 크레인을 통해서 첫 번째 진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회사가 발주한 미국 최초의
해저 암석 설치선 아카디오가 처음으로 물 위에 띄어진 거고요. 당초 계획이 올해 12월에 진수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서 진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 K1 처리 속도에 굉장히 놀랐다라는 후문인데요. 한국식 생산 관리 그리고 최적화 시스템 효과 등으로 생산성을 4배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한화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향후 연간 생산량을 열척으로 10배 더 늘릴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필리조선소 협력 사례를 두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죠. 조선주는 오늘도 또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세 체크해 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만 5,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5%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중공업 비롯한 대표 조선주들 2%대 동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가상자산 쪽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썸머 랠리를 보여줬는데 3분기도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분석을 좀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소식 계속 전해드린 바 있고 다른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에이다까지도 40%에서 60%대까지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글래스노드와 코인베이스에서 내놓은 3분기 보고서가 화제가 됐는데 차팅 크립토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경제 성장, 기관의 매수세까지 4가지 요소가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 모두 긍정적인 시세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죠. 지니어스법이 이 가상자산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예고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무역 긴장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전망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대비해서 좀 부족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준으로 예상 결제 수수료와 현재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코인 발행사들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넣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두고는 이런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도 좀 혼조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현재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IT센 글로벌 같은 기업이 그러한 기업이고요. NHN, KCP와 핑거가 오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3% 넘게 내림세 보이면서 56,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진 역시 약세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블랙핑크 소식이 그야말로 핫합니다. 뛰어, 점프라는 노래가 글로벌 유튜브송 그리고 MV 차트의 정상을 차지한 상황이죠. 블랙핑크 그야말로 유튜브 퀸의 위상을 입증했다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유튜브에서 이 뮤직비디오 순위 그리고 인기 급상승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또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주간 차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그룹 최초로 그리고 최다의 1위 신기록을 다시 써내려가면서 영국에서까지 또 오피셜 싱글 차트 18위에 안착했다라는 소식 전해줬습니다. 네, 글로벌 미국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음악 전문 매체에서 이렇게 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열정의 찬가이다. 영국의 음악 매체 같은 경우에는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가 대흥행에 성공하면서 오늘 YG엔터, YG플러스까지 주가 그야말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YG플러스 14%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YG엔터의 경우에도 8% 오르면서 9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엔터주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던 흐름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요. SM도 8% 가까운 오름세 눈에 띕니다. 14만 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 폐지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하나솔루션 최근 2분기 영업이익 1281억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수요가 좀 회복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보조금 제한 이슈로 인해서 제가 있었습니다만 태양광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는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수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도 하나그룹에서 조선 대표 종목으로 하나오션 좀 보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을 1000여 명 훈련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필리조선소의 인수로 인해서 지금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우기 위한 첨단 장비 도입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LNG 운반선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를 목표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되면서 오늘 조선주와 태양광주들의 좀 특징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흐름 함께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종가 베팅주 여쭤보고 싶네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에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좀 생산에 대한 중단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전지 종목들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PBR 0.35배로 좀 저평가 기업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에 대한 저평가 기대와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과 더불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LG화학, 첨보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국일재지 다시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데 상한가로 직행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또 호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또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앞서 전달해 드렸듯이 블랙핑크의 띄어가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YG엔터의 주가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LG화학 2차전지 봐야겠습니다. 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 다 좋긴 합니다만 이제 왜 오르느냐도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LG화학을 보는 시선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안 오르던 주식들이 조금 오르면 하반기에 이제 좋아진다 이게 어떤 대부분의 평가인데 한번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들이 이제 LG화학 목표 주가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증권사가 한 34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잡았는데 지금 주가가 28만 원, 29만 원 정도 수준이죠. 위쪽으로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 목표 주가를 높이는 이유가 중요하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케미칼, 화학 쪽, 석유화학 부분은 지금 현재 ABS 스프레드가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가 된다. 요게 이제 어떤 주된 내용인데 요걸 좀 제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부분에서 사실 ABS 스프레드 이제 ABS 이제 A가 이제 아크릴이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 내장재 같은 거 많이 쓰이는 그게 글로벌 1위가 이제 LG 화학이긴 한데 사실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이런 그 업스트림 기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틸렌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에틸렌 가격에서 이제 납사 가격을 뺀 거죠. 그게 지금 올해 들어서 200톤당 200달러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톤당 170달러, 4월 달에 조금 올랐을 때 190달러인데 계속 적자죠. 이제 이게 손익분기점이 그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250에서 300달러는 가야지만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본전이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롯데케미칼은 지금도 주가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뭐 ABS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건 뭐 나름대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좋아져야지만 LG화학이 실제로 기본적으로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중국이랑 중동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보통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뭐 얘기를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정작 올라가야 되는 에코프로 BM 쪽은 지금 오늘 거의 안 움직이죠. 이제 좀 네. 약간 개별주 성격의 무슨 리튬 이런 기업들만 뭐 좀 큰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이제 리튬 가격도 사실 우리가 주가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듯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일단 3개월 정도 올라가고 있는 리튬 가격이 사실 고점권 대비하면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뭐 감사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중국 쪽에서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LG화학을 지금 연기금이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뭐 LG화학의 기업적인 내용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지분 매각과 관련돼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부분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실적은 2분기 실적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분기 기대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0%를 LG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매각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뭐 어느 정도 가격이 하느냐에 따라서 LG화학도 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지금 6월 달 들어서 이제 7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중심이고 지금 거의 모든 기관 쪽이 LG 화학을 굉장히 좋게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좀 약간 러프해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조금 순매수 기조. 최근에 약간 매도였다가 오늘 순매수 쪽으로 살짝 좀 돌아선 느낌. 차트가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단기적인 차트니까 바닥을 잡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퍼포먼스 있게 올라와서 LG화학 그 주주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주주분들이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상황이고 기관 매수 수급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3분기의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앞으로의 흐름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원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관련주 네. 중에 하나인데 오늘 6%대 오름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올리지오라는 리프팅 네, 네. 기기가 엄청 인기더라고요. 지금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다 뭐 그 사모펀드에 인수가 돼서 상장 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 안 남았죠. 그렇죠. 원택 같은 경우도 올해 이거는 이제 200%로 그 표현할 수도 있고 300%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뭐 수치상으로는 300% 정도 올라왔죠. 한번 좀 원택이 왜 이렇게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지 급등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야금야금 1년 내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고주파 레이저 시술이 좀 약간 대중화가 됐죠. 사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이제 올리지오 같은 경우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비싸요. 이 써마지의 어떤 그 고가 정책을 이 이제 우리나라 레이저 기계들로 좀 약간 그 저변을 확대하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게 굉장히 그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그것과 관련돼서 실적도 뭐 최대 실적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원래 이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먼저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 이제 그 하이프라고 해서 슈링크 계열이죠. 이제 그쪽이 먼저 나왔고 요게 이제 그 고주파 RF 계열이 좀 나중에 나왔었는데 이 RF 고주파 계열이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피부과 같은 데서 많은 시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죠. 2분기 이제 매출액 한번 좀 예상 실적 좀 알아보면 매출액이 이제 380억에 영업이익이 150억. 이제 미용 기기 업체답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380억, 150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13%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시장은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좋아지는 실적만큼 주가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잘 오르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보다도 이 미용 기기 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외 시장 개척은 이제 태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서부터 중국 이제 조인트 벤처의 기술 이전 한 게 일단은 반영이 될 예정이죠.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중국 조인트 벤처에서 3분기서부터 일단 기술 이전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랑 수급 잠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일단은 지금 매도세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매수를 좀 전환을 했고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25년도 스타트가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서부터 거의 3배 정도 급등이 별로 없어요. 급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원택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르네요. 이런 느낌이 나온 게 한 서너 번. 나머지는 그냥 잔잔한 흐름으로 조정도 좀 러프하게 주고 계속적으로 이런 게 정말 오래 가고 길게 가는 어떤 그 주식과 차트의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받을 수밖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보통 고평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적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라고 시장에서 그 누구도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이제 원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랑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아까 종목은 전 종목은 이제 기관 수급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LG화학은 이건 이제 외국인 위주의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좀 약간 정밀하게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 수급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우상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CS 윈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풍력. 네. 투자 포인트는요? 네, 오늘 굉장히 뭐 경제방송에서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풍력타워 하부구조 전문 기업이죠. 오늘 이제 뭐 신재생들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도 CS 윈드가 이제 실적과 함께 기대를 뭐 굉장히 많이 할 만한 그런 기업이죠. 실적과 관련 이제 수주 관련 이제 공시가 좀 하나 나왔죠. 미국 풍력기업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스타스와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계약 금액이 823억 원인데 매출 대비 2.7%. 이 CS 윈드가 그렇게 매출이 많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출이 3조 원대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1.5조 원에서 덴마크 기업 인수하면서 이제 2배로 퀀텀 점프를 했죠. 일단 해외 쪽에 그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와주고 있는데 기업 이제 국가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작년에 5천억에서 올해 한 7천억 정도 매출 기준. 포르투갈이 작년에 4천억에서 올해 5천억 추정치입니다. 미국이 이제 굉장히 그죠. 지금 미국이 풍력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작년에 8천억에서 올해 2조 원까지 일단 그 매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올해 실적 굉장히 기대할 만하고 주가도 거의 오른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인데요.
일단 보조금 이제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분기마다 한 250억 정도 보조금 계속 수령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좀 메리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3조 원대 매출을 갖고 있는데 그 22년도에는 한 1.5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3조 원으로 늘어났냐면 덴마크 기업 이제 블라트라고 풍력 기업인데 이 기업을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했죠. 이제 이 기업을 한마디로 이제 뭐 중매라고 해야 될까요? 니네 이 기업을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게 바로 이제 그 수주공시나 베리타스죠. 베리타스랑 블라트랑 같이 어떤 관계가 있었었는데 이 블라트가 굉장히 좀 약간 뭐 납품도 늦고 뭐 좀 약간 약속도 안 지키고 해서 회사가 좀 위험했었습니다. 그때 적자여서. 그래서 베스타스가 이제 CS 윈드한테 이 기업 니네가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CS 윈드가 정말 싼 가격에 인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수주 잔고만 한 2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이제 블라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매출이 이제 2배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폴란드 그 풍력 어떤 그 전력 생산 정책이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블라트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풍력 타워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이게 이제 철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 만들 때 후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후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후판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런 뭐 풍력 타워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금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려서 단기적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매수세, 기관은 매도세인데 기관은 작년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쪽으로 턴을 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수, 기관 이제 매도 쪽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바닥 잘 다졌다가 한번 좀 급락 나오고 이제 만회해서 한 달 정도 횡보했다가 오늘 급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풍력 관련돼서 정책들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 가격은 지금 12,000원 살짝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12,000원 이하면 큰 문제였고요.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가는 4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약 체결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CS 윈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모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목표가 6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요.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또 태양광에 대한 감산 전망이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과잉 생산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출혈 경쟁이라던가 재고 부담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22종의 차종에 대해서 최대 34%의 할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LG화학 오늘 6%대 강세에 이어진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머티 3%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도 역시나 이 중국의 감산 소식에 영향을 받아갔고요. 또 미국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또 인도, 라오스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국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전망된다라는 소식들 오늘 국내 기업에도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7.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4%대 강세, 파루 3.8%대, HD현대 에너지솔루션, SDN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이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규모는 22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서 2022년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전주들 태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기술 6.3%, 에너토크도 5.7%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강합니다.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5.4%대 강세, BHI도 4.79%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섹터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섹터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스 리서치의 안지영 대표와 함께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안 대표님께서 그 한국콜마 상무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야기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수출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잘 갔거든요. 하반기도 같을까요? 네. 네,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도 계속 미국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중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CIS 지역으로의 확장이 구체적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까지는 기초 색조 카테고리의 성장이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마스크팩과 뷰티 디바이스로의 확장이 좀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지금 가능성과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국은 기존에 이제 나가 있던 회사들이 구조조정 완료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모멘텀이 좋은 가운데 중국까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면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이제 국가입니다. 7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20일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5억 5,286만 달러, 한화 기준으로는 약 7,700억 원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5.7%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 성장, 일본이 6.2% 성장, 폴란드가 무려 71.8% 성장을 했고요. 러시아가 16.3%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23.6% 역신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7월 20일까지의 수치가
얼마 전 열흘 전에 7월 10일 기준으로 발표했던 수출에 비해서는 좀 성장률이 둔화된 감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7월 10일까지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행사였다가 나흘로 행사를 확장을 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통계 기준으로는 하루가 더 포함되는 네. 날짜였고요. 나흘 동안 집중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열흘 정도는 좀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 부담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탈로 봤을 때는 좀 20일 기준으로 이런 숫자고요. 만약에 이제 조업일수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7월 달 한국 화장품 수출은 전체적으로는 12.6%, 미국도 12%대로 뭐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7월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국가별 수출 비중이 7월 기준으로 미국이 20.2%로 1등 자리에 올라서게 됐고요. 중국이 14.7% 비중으로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6등 정도의 이제 마켓시어였는데 이번 7월 데이터에서는 5% 비중을 보이면서 4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탑 10 안에는 원래는 폴란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7월 숫자에서는 폴란드가 마켓시어 2.2%로 수출 비중을 보이면서 8위에 올라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2위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반전입니다. 네, 뭐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지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중국의 대체로 이제 미국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관세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기본적으로 25%라는 관세가 없다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는 네. 모든 한국 화장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과 브랜드에 분명히 단점이고 부정적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고 어쨌든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 3, 4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온라인, 아마존이라는 채널이고요. 이 아마존을 통해서 최근 3, 4년 동안 한국 인디 브랜드로서 이제 미국 내 포지셔닝을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구축한 기존 브랜드들은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라, 네. 얼타뷰티, 뭐 코스트코, 월마트 등으로 이제 단독으로 벤더를 끼지 않고 단독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계약 관계로 또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중동이나 러시아 중심의 CIS 지역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규로 이제 막 인디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이제 진출하기를 원하는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앞서서 자리를 매김한 브랜드들에 대비해서는 단지 관세뿐만이 아니라 탑 인플루언서 비용 자체가 뭐 3배, 4배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치열한 좀 이제 경쟁들 이미 이제 앞서서 선행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좀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CJ 올리브영이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LA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게 될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CJ 올리브영 이제 온라인몰에서 이제 해외 고객들이 구매하는 글로벌 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글로벌 몰의 대다수의 이제 구매자가 한 80% 90%가 북미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진 않았다고 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이 CJ 올리브영의 글로벌 몰을 통해서 좀 더 미국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어려운 이슈인 거, 부정적 이슈는 맞지만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놓여진 여건이라면은 K-뷰티나 K-인디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벤더나 온라인 플랫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리스크를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중도까지의 확장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올리브영이 미국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K-뷰티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많이 사는 사재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세를 또 방어할 수 있는 게 현지에서 공장이 있고 생산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선행하고 좀 준비해야 되는 작업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한국의 ODM들이 미국에 지금 생산 설비가 이미 사실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콜만은 지난주에 이제 이 공장의 오픈식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명히 K-뷰티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북미 내 이제 뭐 선진 시장에 있는 브랜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K 인디 브랜드가 가장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바로 한국에서는 선크림이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은 OTC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선케어 카테고리예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FDA의 좀 까다로운 절차들을 좀 통과해야 되고 오디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바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장점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또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간 시간은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장점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수출을 이제 하게 된다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됐을 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 네.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네요. 저희가 미국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1위 국가다 보니까 최근에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 긍정적으로 네. 코멘트를 달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향, 중동향 뭐 이쪽을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네. 한국 화장품의 성장, 네. 수출,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의 주가 모멘텀도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 중동, CIS 지역,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인도, 네. 아프리카까지도 정말 전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성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주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화장품 주가에도 직접적인 모멘텀이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연동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있는데 계속 보신 것처럼 중국은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이나 모멘텀 시기에 중국에서 열광했던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아모레 LG고 네. 이 아모레 LG는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에서의 이제 사업이라든가 브랜드 뭐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향 수출 데이터에는 아모레와 LG의 구조조정 그 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과 연결을 했을 때 직접적인 이제 분위기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비상장에 이미 중국에 진입해 있거나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스테디셀러에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 자체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중국의 전체적인 내수가 회복돼서 K-뷰티가 다시 좀 리바운드 할 수 있다면은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 흐름에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더해주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한국의 ODM들이 중국 로컬 회사들을 대상으로 또 최근에 좀 회복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지만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지금의 메인 어떤 스트림 그다음에 네. 메인 이제 그 모멘텀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네, 미국 시장부터 조금 더 퍼져나가고 있는 서양 국가들을 향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2분기 실적 뭐 수출이 잘 나오니까요. 네, 네.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2분기를 앞둔 상황에서 비단 이제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뿐만 아니라 네. 뭐 ODM, 용기 회사, 그다음에 화장품이 수출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실리콘투 같은 벤더 회사, 뭐 화장품의 밸류체인 전체 생태계가 다 같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뭐 기업, 브랜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하고 또 관심이 커지다 보면은
컨센서스가 약간 또 너무 좀 오버되는, 좀 올라가는 입소문이 컨센서스를 높이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비상장 사이드에서는요. 화장품 업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새로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또 이제 그 IB 쪽에서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오히려 기본적인 실적이나 시장의 방향성, 매크로한 상황은 너무 좋은데 이런 자본시장과 연결된 좀 흔히 말하는 차익 실현, 아비트라지 여기서 나타나는 욕심,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걸 충족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중국향의 매출 비중이 큰 게 어쨌든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인디 브랜드라든가 ODM 기업들은 중소형 개별주 성향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소형 쪽으로 좀 무게를 보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의 절대적인 팩트는 중소형의 브랜드, ODM사, 그다음에 용기회사, 벤더회사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인디 붐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팩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너무 한쪽으로의 주가가 좀 집중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저평가돼 있는 쪽에 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형주인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턴어라운드라든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오히려 이제 저점 모멘텀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의 주도주는 중소형주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디 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서 중소형 단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힌트를 계속 주시고 계시네요. 미국이랑 유럽향의 비중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반영이 된 측면도 있는데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좀 볼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뭐 유의할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어느덧 미국이라는 수출 데이터, 미국이라는 방향성이 한국 화장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시계를 돌려서 뭐 5년 전, 이제 코로나 이전, 그다음에 뭐 7, 8년 전 사드 이슈 이전으로 돌려본다면은 당시에는 오로지 중국만이 살 길이었던 것처럼 중국 모멘텀에만 의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과거의 그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달라진 것은 지금은 미국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레퍼런스, 미국 온라인에서의 레퍼런스가 전 세계의 국가로 이제 확장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3, 4년 팬데믹 이후에 최근 3, 4년까지는 뭐 틱톡, 인스타그램, 미디어 마케팅이고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력, 좋은 이제 성분, 뭐 과거에는 이제 브랜드를 보고 화장품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카테고리, 없었던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성분,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디 브랜드가 브랜드 인지도를 얻게 되는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글로벌 MNC나 레가시 기업들은 브랜드가 일단 흔히 말하는 먹혀주는 브랜드를 믿고 이제 사는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독보적인 어떤 영향력을 단기 내에 발휘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K뷰티가 성장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 역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단순하게 이제 미국 내에 단기 마케팅만 보는 게 아니라 채널 확장과 카테고리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나가는 회사들을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미국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의 제품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방송을 하시면서 저도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관세가 갑자기 도화선이 된 게 딱 4월 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국 이제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 데이터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요.
5월 달에 누적으로 화장품 수입은 1% 증가를 했는데 5월만 놓고 보면은 미국의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5월 누적으로는 1, 2, 3, 4까지 좋았다가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5월 한 달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7%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탑5의 국가를 보면 당연히 지금 1등이 한국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한국은 20%의 수입 증가를 보였습니다. 와. 근데 이제 2등인 프랑스가 27%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3등인 캐나다도 6% 감소, 4위인 이탈리아도 6% 감소, 그리고 5위인 중국이 45% 감소. 이렇게 이제 5월달 데이터가 관세 4월달 이제 촉발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은 1등이라는 수입 국가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28%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K-뷰티의 좀 검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리스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미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시더라도 K-뷰티가 미국에서 지금 얼만큼 인기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과 컨센을 얼만큼 실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인데 실적 데이터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지영 대표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강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암석 설치선 아카디아호가 진수됐다. 당초 12월 예정이던 일정을 5개월이나 앞당겼다. 이 선박은 한화 오션 기술이 처음 적용된 선박으로 미국 해상풍력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이다. 미국 연안무역법, 이른바 존스법에 따라 미국산 선박만이 연안 해상군송을 할 수 있는데 아카디아호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한화는 이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후 연간 건조량을 10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250척 전략 상선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기회는 크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한화 필리조선소가 사실상 유일한 LNG선 건조 가능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스마트 야드 시스템과 인력 파견, 현지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북미 방산 및 조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강세 지속이 된 오늘 장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이번 주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 많다 보니까 변동성 좀 커지지 않을까 긴장을 했는데 긴장은 항상 저의 몫입니다. 시장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변화 없이 그래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3,210선을 터치를 하려고 하네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떤 긴장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 수급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를 따라가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한 5천억,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집중해서 하나로 밀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된 종목 쪽으로 들어온다. 특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하나옵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장세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어진 뭐 FOMC나 그리고 또 관세 얘기 이런 쪽들은 일단 뭐 가봐야 알겠다라는 쪽들인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눈치 보기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에서는 또 강한 모습들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이게 계속 또 연속돼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마무리되면서 주중반 이후에 나올 실적과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 또 챙겨볼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챙겨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역시나 조선 쪽이나 그리고 또 방산 쪽 이런 쪽으로 계속 또 매수가 계속 또 늘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순환매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눈길이 간다. 안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에 어느 정도 또 담합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한번 휘청임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기존은 실적과 관련된 쪽들은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화장품 쪽도 일단 4월 달부터 나왔던 수출 동향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포인트는 여기에 많이 맞추고 시장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 기대감 높은 섹터들 위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영재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 3,200선을 중심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구간대를 뚫으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은 또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매물을 조금 더 쌓아서 올라가는 장세가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딛고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법 리스크 해소부터 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까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HBM4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과 관련된 기술들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산 속도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HBM4에 대한 것들을 양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연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 더 먼저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탄력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수율과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HBM4와 관련된 뉴스들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됐던 게 이거를 연속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리튬 가격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단기간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리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전기차 캐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리튬 가격 또한 단기간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테마성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리튬 가격 말고 2차 전지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 원하신다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에도 42%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판매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첨보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보가 2021년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횡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래에셋벤처가 첨보 자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벤처 회사가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기업의 가치라던가 혹은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이 기업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 전반적인 좀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본까지 확충을 한 상황에서 재무 개선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2차 전지 전반에 긍정적이게 작용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첨보와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 기조 이어갔던 2차 전지주까지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89,000원까지 바라보는 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2,902포인트, 2,913포인트까지 또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또 고점을 넓혀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3,213포인트에서 마감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821포인트까지 또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9천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매도 우위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순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입니다. 네, 7월 21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장 막판까지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주초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요, 골드만삭스 투자의견 하향에 대한 여파가 단 하루밖에 가지 않은 듯합니다. 연일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방원 관련 섹터가 다시금 랠리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성, 방산, 원전 일제히 대장주들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역시나 이제 소재단에서 셀단까지 좀 확장세가 펼쳐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2.6%가량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금융주라던가 지주사들은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하락이 나왔고 미래에셋증권도 1.4%가량의 내림세가 나왔습니다. 증권주들 시장 잘 가면서 역시나 주가도 반응을 했었는데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대한 카드를 좀 거론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증권 관련된 기업들은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주 오늘 분위기가 대형주들 단에서는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가량 하락, 완성차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0.8%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 화학 섹터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5.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화학 부분 역시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견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분들 살펴보면요. 우선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잘 갔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거세게 나오는 듯 하는데요. 알테오젠은 1.4%가량 빠졌고요.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이 특히나 2%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미용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많이 올랐었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2.7%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서는요. 조선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았고 엔터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SM이 6% 이상, YG는 7%가량 상승했는데 블랙핑크의 컴백이 지금 엔터주 전반적으로 시세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요. 양시장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이 3,210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대형주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가 더 나왔고요. 코스닥은 오늘 0.1%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20선은 웃돈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지난주 코스닥의 키맞추기가 이어졌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시금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넓혀가는 움직임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더 좋을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 동시호가 상황 속에 또다시 강력하게 담았습니다. 8,9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시장의 지수를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금 50%를 넘어섰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뚜렷하게 방향성이 보이진 않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90억 원가량의 소폭의 순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가량의 매수가 집계가 되면서 수급 공방이 조금은 벌여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조방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5%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이로 인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1% 이상 상승했고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6%가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1%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이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시초가보다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감을 했네요. 5%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트리키의 호재가 지금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0.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한 데 성공했는데 장 후반에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제 1%가량의 조정받았고요. HLB도 오늘 4.9%가량 밀리면서 지금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펩트론의 견조한 상승세 유지되면서 3위 좀 공고히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2차 전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오늘 시장을 좀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마 리서치 미용 관련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27만 6,500원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게칸바이오와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 오늘 소폭의 조정받았고 특히나 리가캔바이오는 2.7%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힘이 더 빠지는 모습 나오면서 미용 관련된 섹터 엇갈린 움직임 포착이 됐다는 점,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외환시장 동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8원 내린 1,388.2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대체로 상하방 압력을 소화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미국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각각 엔화 약세와 달러화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원화 입장에서는 상하방 재료가 공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은 1,392원 수준에서 개장한 뒤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다시 순매수를 재개하며 수급적으로 환율을 눌러줬고 수입업체 등 달러화 실수요 주체들이 1,380원 후반대에서 하단을 받쳐주는 양상입니다. 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 역시나 좀 비슷할까요? 7월 한 달간 달러화가 다시 반등하며 달러 환율도 1,40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 재료는 많은 반면 뚜렷한 방향성은 여전히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런 넓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7월 말 미국 재무부의 QRA 발표와 8월 1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관세 수준입니다. 우선 최근 일본에서 보시다시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우려가 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3분기와 4분기 QRA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크게 재정 발행을 늘린다면 일본과 동일하게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약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한 관세도 일단 시행되면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재차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언제부터 물가에 드러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러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확인됐을 때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월요일 출발 또 기분 좋게 이어나갑니다. 내일 시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내일장도 뭐 큰 이상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 없으면 뭐 이 분위기는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IT 디바이스에 대한 제조명들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는 폴더블 폰.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삼성 폴더블 7까지 들어오면서 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었죠. 게다가 구글도 이제 픽셀폰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시장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애플 같은 경우 내년에 한 3,400만 대, 그 2027년대 2,200만 대까지 팔릴 것이다라고 예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밸류체인들이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 보면서 나오는 변화가 조금 더 시장에선 강하게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 특히 BOE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저작권 침해 관련된 쪽에서 어떤 침해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플 밸류체인 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거의 독주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품 쪽들 이쪽에 대한 다시 호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는 파이넴텍이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 그와 함께 또 유기재료 쪽에 관련된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반응이 들어온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애플이 어떤 식으로 또 계속 뉴스를 또 만들어 가는지 관련된 흐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AI가 결합된 또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XR이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주도를 하면서 구글이 삼성과 함께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데 게다가 또 네이버도 이번에 iOS 쪽이 구글 쪽과 함께 참여가 되는 스마트 글래스를 또 선보인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어떤 판이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가장 커지는 모습들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련된 디스플레이 온 칩 관련된 쪽에서 특히 지금 사피엔 반도체를 가장 많이 또 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에 AI가 결합된 또 어떤 변화가 들어올 때 디바이스가 뭔가 커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점들도 일단 눈길이 가면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과거에 보셨던 대형 IT 기기였던 삼성 전기나 LG 노텍은 이에 전혀 어떤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 디바이스 관련 섹터들이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앞으로 어떤 포인트 이번 주 잡고 가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기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3일의 경우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네.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인도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기업들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다만 로보택시 쪽이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보택시 자율주행차에 사용이 되는 배터리가 3원 개 배터리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죠. 그만큼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또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도 모멘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코스닥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바이오 쪽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 강원도 쪽에 특화 단지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약품 쪽 수출 확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임상시험 결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표라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또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대한조선의 공모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모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번에 최대어인 이 대한조선이 좀 흥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또 풀려 나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모청약에 대한 일정들도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도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조선의 공모 청약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내일 지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진전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나왔던 얘기들 관련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담합, 공기업에 대한 담합 얘기들이 전력기기 관련된 전반적으로 심리를 좀 부정적으로 만들었는데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벌써 관련된 과징금은 작년 말에 거의 다 일시 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나오든지 물론 이제 공시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예 쪽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출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유혹의 계기가 된다. 이런 것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일진전기의 가장 특징은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까지 같이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거기다가 또 증설이 작년부터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에는 이 증설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의 실적들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 모멘텀들이 더 가세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후화가 된 거 보니까 40년 이상 된 것들도 수두룩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또 변압기 외에 지금 시장에서는 차단기나 개폐기 그리고 또 GIS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가스 개폐기 관련된 쪽에서도 다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구리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하게 또 판매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한 4만 원대 근처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1차로는 4만 5천 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통합 매출 증가와 함께 하반기 실적 모멘텀 높게 보고 계셔 주시네요.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때 코스닥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언제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를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용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스틴 쪽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2분기에 이제 흑자 실현에 따라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조금 더 다가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헝가리 쪽에 양극재 공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로 공급 거점을 확보한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단 매물 13만 7천 원 구간대 매물이 좀 길게 쌓여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89,000원 밑으로는 매물이 비어 있어서 8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으로 또 살펴주셨습니다. 목표가 137,000원으로 제시해 주시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그냥 기승전 실적이고요. 네, 이번 주는 실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되는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마무리 그리고 그다음엔 실적 중심의 섹터 쪽으로 바라본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 잘 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뒤늦은 추격보다 먼저 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2차 전지 사례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